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재용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교육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써도 들리시죠, 다? 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 지금 듣고 또 우리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쪽에 듣고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 저런 일들을 누가 할까?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저런 그 로보틱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은 익숙한 게 그 3차 산업,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그 다음에 통신, 그리고 이제 그 대량 산업, 뭐 이런 거에 익숙한 그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에 익숙한 저희들인데, 근데 저런 로보틱스들이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의술도 새로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앞으로 그가 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가 잡이 없어지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에듀케이션 패러다임 시프트, 근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전부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케이션도 교육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잘 돼서 되면은 요즘처럼 대학교 입시가 좀 이렇게 경쟁이 좀 없어지고 쉽게 좀 대학도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우리 김재석 박사님이 그 4차 산업혁명의 아마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바이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 대한 영향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은 아마 뭐 굉장히 그 하이퍼 커넥티드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초지능화된 사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교육은 이런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냐. 아까 VR, AR 이런 거 쓰고서 우리가 체험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은 지금 이제 자라는 학생들은 그런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텐데, 저희 학교에서의 가르치는 거는 옛날에 3차 산업 시대의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제일 먼저 교육, 그러면은 저는 뭐 교육 전공은 아니지만 전자 전공이지만 제일 먼저 그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떤 인재상이냐, 그죠? 어떤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타겟을 두고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인재상을 가져야 될 거냐. 그다음에 이 인재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제가 아까 바로 앞에서 본 느낌은 많은 잡들이 없어질 거고 많은 잡들이 생겨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이 가상 공간 디자이너,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그 새로운 디자이너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가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로봇가 수술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윤리 기술 변호사, 이런 기술과 로봇 사이에서의,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의 중재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런 로봇들이 요새는 뭐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이런다는데,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할 때 이런 디지털 문화에 대한 해설가, 이런 새로운 잡들, 아마 이런 새로운 잡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이런 원로 의사하고 아까 IBM 닥터 왓슨하고 서로 이렇게 환자들,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실 것 같아요?
김재석 박사님 누구 택할 거예요? 아프면? 언론사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3차 산업 시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로보틱스 하시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이렇게 그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또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기반이죠. 5G, 뭐 빅데이터, 지금 얘기했던 드론들, AI, 셀프 드라이빙 카,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기술 기반이 아마 굉장히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전철 타고 다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주위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공짜로 타는 거? 무슨 공도사? 지공거사. 네. 이제 65세 되면 이제 공짜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더 많이 지하철을 타고 젊은이들은 아마 드론 타고 다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그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서 이런 산업의 발전도 있지만 환경, 또 이 시대라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문제점들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인도에 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만 이걸 누가 다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아프리카 쪽에 보면은 이 도시가 여기 잘 사는 바로 길 하나 두고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보이는 데죠. 요하네스버그인가요?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체에서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지만 이런 새로운 사회의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을 SDG 17개 토픽을 골랐죠.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 우리 빈곤, 교육의 질, 성평등, 물, 에너지, 공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아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세대에서 또는 이 다음 세대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뭔가, 그런 해결을 하려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냐면 결국 저희들이 또는 저희 후배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SDG 문제 또는 새로운 ICT 기술 기반의 사회,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그러면 지금 교육의 시스템 갖고서는 여기에 적응을 못할 거라는 얘기죠. 새로운 이제 교육 시스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엔지니어링 쪽만 잠깐 공학 쪽만 보면, 공학 쪽만 봐도 옛날에는 그냥 이런 거 하나 설계하면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건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고 누르면 오른쪽 가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게 여기에도 한글만 써져 있거나 영어만 써져 있거나 또는 이런 문화적인 이해도 어디다가 써야 될 거냐, 문화적인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사회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이거 없어져서 버리면 이게 또 우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윤리와 평등성, 공공정책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기능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디자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남성이 쓰거나 여성이 쓰거나 장애인이 쓰거나 비장애인이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학만 보더라도 영역이 엔지니어링뿐이 아니라 이제는 사이언스, 시스템, 그다음에 소셜로지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공과대학에 들어간 전자공학과에 들어간 사람이 공학 교육만 받을 거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도 이해해야 되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해부학 할 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요새 보면은 기도하고 먼저 이렇게 다들 그리고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VR로 쓰고서 다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이렇게 직접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수업 방법도 달라지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티칭, 그러니까 그 수업을 받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배우고 싶은데 그게 꼭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될 거냐? 온라인으로 다 배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단지 온라인으로 다 배웠을 때 내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아직은 회사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거를 모르고 아직은 스펙을 보잖아요. 그렇죠? 스펙 보고 아직은 그 사람들 스펙을 보고 따지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스펙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그 실력, 라이센스, 내가 어떤 라이센스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산호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죠. 거기 가서 회사들 몇 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제는 그 스펙을 안 보고 당신의 배지, 그러니까 이 라이센싱이 그 배지가 몇 개가 있는, 어떤 배지가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뽑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대학이 굉장히 챌린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학이 이런 이 인터넷 교육 또는 미래 이 교육학자들, 이르면 교육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도전을 받고 믹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봤을 때 대학이 이제는 선생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코스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교육에 활용을 시킬 거냐. 제가 뭐 같은 과에 있으니까 김재석 교수님도 이거 활용하십니까? 아마 활용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자체. 그러면은, 아까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의대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제 해부학 할 때 VR 쓰고 이런 거를 보고서 가르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있는 교육의 컨텐츠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와서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도 보면은 맞춤형 의료가 되겠지만 여기도 이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굉장히 늦게 발달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굉장히 빠른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달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맞춰서,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 학생에 맞게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그 공학 쪽에서는 한번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인재상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하려면은 결국은 첫 번째가 어떤 교육의 목표냐? 결국은 인재상을 셋업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수법, 그죠? 교수법도 바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도 바꿔야 될 거고,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인재상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도 우리나라 공학교육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60년, 80년대는 산업화 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요구되는 게 뭐였냐면 얼마나 협동을 잘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명감 있게 일하느냐.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집단주의적 덕목이 굉장히 밸류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이니까 책임감, 성실성, 협동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재상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 공학교육에서도 이런 걸 목표로 위해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부산대가 기계 전공이었고 경북대가 전자 전공이었고 뭐 이렇게 화공 어디고 조선은 어디고 이게 조선 뭐 이렇게 각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마다 특성화된 이런 걸 만들었었죠. 근데 이 지금은 전부 아까 어떤 이런 기술들 두 개의 샘플들을 보셨지만 전부 융합된 기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갖고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정형화된 설계 방법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아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목표를 가졌었냐면 이때는 아마 T자형, 파이자형 인재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너럴하게 하고 한 가지만 잘해야 된다. 또는 두 가지 정도는 더 잘해야 된다. 파이자형이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벌써 우리가 이때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사회인데 창의성, 융합, 뭐 이런 도전성, 진취성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덕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학교육의 목표도 BK21, 링크, ITIC 등 뭐 창의적, 융합형, 산학협력. 근데 이 단어들이 사실은 지금도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제가 보면은 이 이제 지능 기반 초연결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제 이미 젖어들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는 그러면 특성이 뭐고 인재상은 뭐고 교육 목표는 뭐가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 이게 저는 이거를 저희가 빨리 끝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공학 한림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학 한림원이라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면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될 거냐.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은 이런 전공 지식과 과학 기반 기초 지식이 굉장히 튼튼해가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상상력, 비판적, 과학적 사고 능력, 공감과 소통 능력. 그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판단, 행동, 다문화 이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이어서 여기서 저희가 만든 것이 공학교육 3.0이라는 걸 만들어서 창의적 융합 인재, 그러니까 knowledge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 사회에 공헌하는, 아까 우리 SDG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려면 결국은 사회에 내가 공헌해야 되고 빈부 격차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만 잘 살아는 안 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환경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한 30여 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첫째는 대학의 학부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교양 과목, 그죠? 그 다음에 기초 역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교육에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 소양에서 보면 이러한 뭐 소양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회혁신 교육입니다. 이 사회혁신 교육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는 이제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이나 자기 직장을 잡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면서 학생들이 뭘 배우냐면은 자기의 그 잡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일하는 학생들끼리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안이 되고, 그다음에 융합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걸 저희가 융합 교육 시킬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융합 교육이라는 게 수학, 과학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를 다 던져주셔서 학생이 비비게 할 거냐, 아니면 비빔밥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줄 거냐.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나누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나 컨텐츠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런 강의에 수용을 할 거냐.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이런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생들을 개인 맞춤형하기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보면 기술들이죠. 여기도 빅데이터 애널리시스가 들어가고 여기는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부교육 혁신에 이게 이제 뭐 개방형이 된다, 수요자 중심, 인성 갖춤 기득이 돼야 되고, 이거를 전공과 교양과 비교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그림인데 우리 전기나 비행기나 전화나 또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개발된 그 시간을 보면 대부분이 한 5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 인터넷, 모바일 폰, PC 이런 것들은 굉장히 5년, 10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과목은 50년, 60년이니까 충분히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저는 대학원 가르칠 때 교과서를 못 씁니다. 하도 이 기술이 빠르니까 교과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뭐 하는 것이 뭐 컨퍼런스 페이퍼나 뭐 이런 것들 찾고서 해야지 교과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가장 흡수를 잘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산업체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데는 벌써 이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만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산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과 과정에 또 신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학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도 해야 되고 민간 사설기관, 산업체, 뭐 온라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어떻게 잘 매니지 해나가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학을 만들 거냐, 전공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어떻게 내가 이게 다 들어오면 선생님들 잡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권위가 더 없어져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 하나 강의하면 학생들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인터넷 딱 보거든요, 금방.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나가면은 금방 이제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학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 사회 교육 혁신, 고등교육 혁신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다가 이러한 것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다가 이런 팀 활동을 주고 사회 혁신가를 저희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학습, 실천 학습, 결국은 여러 가지 그 학습에 대한 이 방법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교수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교육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들을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안 바꿔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수들을 바꿀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일러닝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각 중고등학교, 대학교마다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4차 산업혁명 특징, 뭐 교육 방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은 저희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라서 가장 우리 저희 학교의 미션 중에 하나가 배움과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 사회 이런 교육의 혁신 방향이 제가 보면은 결국은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학생들이 이런 기독교 정신, 저희는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학교가 교육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의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미래 인재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질문 네, 네, 박택철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저희 옛날에 한 40년 전에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해요? 어려운 질문 할게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학습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따른 이런 방법이라든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 쪽에 많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입시 위주로 교육이 돼서 굉장히 편향된 교육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좋은 그거를 다시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가려면 어쩌면 고등학교 입시 위주로 나갔던 그 체계를 역학습시키는 디러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대학 교육이 조금은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입학처장을 2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입시의 가장 문제는 결국은 이 사회 시스템 문제지 대학의 입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회에서 그만큼 대접을 더 잘 받고 중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만큼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틀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틀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산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펙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뭐 기술 능력도 있지만 얼마나 팀워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조금은.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자연히 이 입시의 틀도
이제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원샷에 쫙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하고 조금 관계없지만 같은 교육인데 교회 학교가 네. 어떻게 변했으면 저도 교회 교사도 해보고, 제가 그 한 30여 년 동안 선생님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교회 교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특히 중2를 맡았었어요. 근데 한 3, 4개월 동안 눈빛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교회 학교라기보다도 요즘에 학생들의 그 특성들을 잘 참고 받아주고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저는 제 전체 틀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진정성 있게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 얘기를 좀 참을성 있게 잘 들어주고 같이 좀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이재용 교수님께 네. 감사합니다.